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콘서트 시간인데요. 부동산 콘서트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요즘 또 정부 정책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주요 이슈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열려 있죠. 02-6090-5500번,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 DTI와 DSR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었는지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또 중요한 정책 발표가 또 하나 있죠. 주거복지 로드맵을 잠시 뒤에 발표할 텐데요. 그 이전에 또 굵직한 정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주거복지 로드맵과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그런 정책인데 바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죠. 그 주요 틀은 이렇습니다.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고 또 가중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조금 안정화하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살펴보면 조금 건전한 대출을 만들겠다. 건전한 대출을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부동산 구입과 함께 부동산 투자로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방안이니까요.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제가 오늘 살펴봐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아마 오늘 방송 시간상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한 얘기만 제가 드릴 것 같은데 이런 굵직굵직한 얘기 위에 자세한 사항들은 또 별도의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본 방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방향은 딱 이렇습니다. 기본 방향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차주의 정확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첫 머리에 딱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버튼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획일적이었던 것을 적용을 했다라면 이제는 상황별로 적용을 하겠다. 그것을 어디에 맡긴다? 금융회사, 은행권에다 맡겨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즉 서민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하고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데 그 기초를 다져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내용 먼저 첫 번째 안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신 DTI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내년부터 2018년 1월부터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겠다. 즉 현재까지는 대출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소득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떠한 그 입증 가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느슨하게 봤다면은 이제는 좀 정확한 입증을 보겠다.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활용 시에는 오히려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실제로 차주가 얼마만큼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보겠다라는 것이 신 DTI의 주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부채 상정 방식도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한동안 익숙했었던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향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 그런 상환 방식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처음부터 그냥 원금을 같이 분할 상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내 소득과 대비해서 내가 실제로 원금 분할 상환함에 있어서 내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신혼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신혼부부 또 이사 목적 등의 일시적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신 DTI가 도입됨으로써 불치익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강언도 실려 있으니까요. 내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라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이 제도를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은 더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DSR인데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 DSR보다는 DTI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핵심 골자는 딱 이렇습니다. DSR이 뭐냐라고 자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가지고 따지겠다. 무엇으로? 연간 소득으로 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DTI가 실질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자꾸 주 위주로 보고 나머지는 이자 부담 부분만 고려를 했었다라면은 이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기준으로 놓고 보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나한테 유리하기보다 조금 불리해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하게 뭐 예를 들어서 쓰지도 않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거나 설정을 해놨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할부금 중에서도 굳이 할부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할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다 반영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것을 내가 제거를 한다라면은 DSR도 그렇게 그렇게 나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요. 현행 DTI를 제공을 했을 때는 약 3억 8천 정도의,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한 건을 하고 연소득 7천만 원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현행 DTI로는 약 3억 8,9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런 신 DTI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에서 내가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신에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즉 장래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득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 소득을 현재로서 미반영할 때는 2억 9,400만 원 정도의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장래 소득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거의 1억 정도의 대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조금 경감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RTI 제도, 즉 이자 상환 비율을 임대 소득과 함께 이자 소득 비율을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조금 더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는 분명히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일단 임대 사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의 대출 금액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형 쪽으로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또 투자의 패턴도 조금 전환시켜야 되는 이런 방법을 구사하면은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도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심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기억하고 계시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090-5500번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070-8836-5683번으로 문자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될 때는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거지?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지, 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또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대책 발표를 또 바로 또 앞두고 있죠. 이런 부분들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라면 향후 뭐 지금 바로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 딸이 네. 서울 중구주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직장 근처에다 거주할 만한 원룸을 하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묵정동 쪽에 분양하고 있는 원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가격대가 한 2억 2천에서 한 2억 5천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이게 뭐 적정한 가격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매수하게 된다 그랬을 때 좀 체크해봐야 될 사항 같은 건 무엇인지 네.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따님분이 이제 직장이 중구 도심권에서 좀 거주할 곳을 알아보고 있으신데 묵정동 쪽으로 보고 계세요. 원룸 시세가 2억 2천에서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가격은 과연 적정한 건지 또 매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화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시고요.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따님이 이제 중구의 직장이시고,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뭐 거처를 마련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묵정동 쪽에 원룸을 보셨는데, 이제 구입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따님이 사용하시다가 향후 이제 임대 목적으로도 운영하실 생각인 것 같으세요. 네. 네. 일단 우리가 딱 볼 때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원룸 같이, 특히 원룸은 또 이게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다가 향후 이제 임대로서 얼마든지 임대 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직장이 있는 중구 자체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상업지 비율이 가장 높은, 즉 상업과 업무 지역 공간이 가장 넓은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 비율을 따지거든요. 주간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야간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주거지가 중심인지 업무지가 중심인지를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구는 일단 주간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주간 인구 비율이 거의 한 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업무 지역이다. 전형적인 업무 지역이다라는 것이고요. 전형적인 업무 지역이라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주거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주거 시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시설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은 향후 거주뿐만 아니라 임대 목적까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원룸에 대한 가격 적정성이에요. 가격 적정성인데 앞서 2.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묵정동에서. 근데 지금 원룸인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사실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이제 원룸 말고 투룸 있잖아요. 방 2개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사용할 때는 뭐 내 자제가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니까 큰 불편이 없는데 이거를 나중에 내가 따님이 이제 뭐 지금 직장 생활하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이 집이 필요 없을 때 결국은 임대를 놔야 되는데 임대를 놨을 때 수요자가 원룸에 대한 수요자가 많겠느냐, 투룸에 대한 수요자가 훨씬 많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투룸에 대한 수요자가 원룸에 대한 수요자보다 더 많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발표한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1인 가구가 나는 그래도 내가 소득이 늘어난다면, 내가 소득이 안정화를 이룬다면 최소한 이 정도 면적에서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주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한 최소한 10평에서 13평 사이
즉 투룸 이상의 주택에서는 거주를 해야 내가 주거만 줬다가 높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조금 더 미래 가치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다라면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것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네. 즉 이 말은 금액은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무리가 없다라면 조금의 금액을 더 보태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또 주거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3억 정도면 방 2개 이상의 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비용을 뭐 차이가 한 5천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이 5천 정도의 차이로 내가 꼭 면적도 작고 구조도 볼 수가 없는 그냥 원룸을 구입해야 될 거냐는 것인지는 심각하게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쁘다 안 좋다가 아니고 지역적으로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수요자도 튼튼하게 받쳐주고. 그런데 대상 물건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조금 나한테 유리한 거를 더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거든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고 조금 더 넓은 면적을 금액을 조금 더 보태서 움직이시는 게 향후 지금 당장 말고 5년 뒤, 10년 뒤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계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묵정동 원룸 가격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매수 시에는 조금 더 투자해서 이 투룸 이상의 매물을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셔서요. 좋은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자분은요. 문자로 상담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강남권의 소액 투자처를 알아보고 계세요. 요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가격이 많이 올라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투자처를 결정하고 알아봐야 하는지 이 투자 방향 설정에 대한 팁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말씀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판단을 할 때요. 보통 이제 수익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수익률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면요, 수익률이 높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높으려면 임대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익률이 높으려면 결국은 매입가가 낮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강남같이 이렇게 특수한 호재가 있고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매입가를 낮은 걸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즉 매입가가 상승하는 매입가의 상승력을 임대가가 사실은 더디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일단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기준을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 강남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내가 소액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가격을 기준으로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치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역적 특성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일수록요, 이 가치는 항상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 지역에. 이 선반영이 안 돼 있을 시기에 진입을 하려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언제 진입했어야 되겠어요? 강남이 조성될 때 들어갔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반영된 가치지만 선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호재를 지니고 있다라면요, 그 지역은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자체를 놓는 것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투자 지역도 강남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남이 1등 지역은 맞지만 이 강남 지역을 쫓아가는 구조를 띠고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곳을 집중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골고루 살펴보신다라면은 생각지도 않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지역을 조금 더 넓혀 보시면서 이 소액 투자처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향 설정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시청자 사연자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저는 충청북도에 살고 있고요. 가정주부인데요. 네. 아파트하고 빌라를 지금 8개 가지고 있습니다. 8채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이거 3개는 제가 쓰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계속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그만둬갖고 지금 이거에 이제 관심이 생겼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냥 무심하다가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 그 임대업 사업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지. 아, 네. 지금 주택을 8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한 채는 거주 네. 중이시고 7채를 지금 임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임대 네네.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네. 그 부분 대표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시고요. 조언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다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7개는 충북에 있고요. 예. 1개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한 개는 또 강원도에 있고. 그거를 구입하실 때는 뭐 거기서 월세를 받기 때문에 구입하셨던 거예요? 강원도 거는 제가 별장처럼 쓰고 있고요. 아, 하나는 별장처럼 사용하고 계시고. 네. 네. 여기 충북에 있는 거는 하나는 엄마가 쓰고 있고요. 네. 하나는 제가 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네.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받고 계시고. 자, 그러면 지금 월세 목적 어쨌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월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현행 법상도 그래요. 사실 현행 법상도 2주택 이상자가 월세를 받고 있으면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월세를 받고 있는 걸 신고를 하세요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 확실하게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정부 정책 나오는 거 보면 자꾸 다주택자들 집하세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세요 자꾸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자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혜택은 줄 건데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상당히 불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과세를 하긴 할 건데 상당히 높은 과세를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지금 내가 5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네. 월세를 받고 있으면 사실은 좋은 조건은 다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보면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소득세 감면인데 혹시 임대사업자 중에 뭐 단기 임대, 중공공 임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고요. 중공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70%를 75%까지 감면해 줘요. 소득세를. 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올 다음 달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법이 개정이 되면 기간이 연장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등록하는 중공공 임대주택 있잖아요. 네. 중공공 임대주택을 올해까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혜택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가 그거를 계속 보유하면서 월세 받을 거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이래요. 내가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 있잖아요. 네. 나한테 분명히 유리한 조건도 있고 불리한 조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리한 것을 버리고 불리한 쪽으로만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그때 가서 결국은 나중에 유리한 쪽으로 내가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시간이 뒤겠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흐르는 것만큼 나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에 가입하게 되면 다시 이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직장의료보험에서 이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고, 직장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지금도 지역의료보험이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역의료보험으로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감경해 줄까라는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그리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새 거인 거에 속하고 조금 장기간으로 보유해도 괜찮을 거다 그런 주택들은요, 아예 그냥 중공공 임대로 등록을 하셔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또 더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사연자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합니다. 또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놓치지 말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